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21대 국회 법정 개원일입니다. 사실상의 국회를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문제는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내일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장 나쁜 졸속,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 반드시 열겠다. 정말 그 말 표현 하나하나가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 없이 국회 첫걸음을 여는 것, 그만큼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저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차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뭐 표면적인 대립 구조가 날선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의장단 선출의 문제가 이미 거의 정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만 내일 본회의를 열면 본회의로부터 3일 내에 말하자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임위원장 선출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제기 또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는 어쨌든 국민들의 의석을 이만큼 주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라라고 물론 과거의 관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인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래서 과거에 뭐 법사위를 주고 예결위는 야당이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독재 시대에서의 어떤 그 관행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어떤 국론이라든지 쟁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김태년 원내대표 방식의 말하자면 다수 당이 좀 뭐 전체적으로 거의 3분의 2 의석을 얻은 정당이 주도하고 또 미래통합당이 다음번에 3분의 2 의석을 얻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그런 주장했을 때처럼 민주당이 그건 안 된다. 야당에게 힘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이제 사라진다라고 본다라면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질서에 또 새로운 길로 갈 말하자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뭐 공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도 뭐 여당이 책임 있게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을 다수적으로 해가는 것에 대해서 큰 말하자면 저항이나 말하자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야 합의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간사단 합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그렇게 뭐 이게 큰 말하자면 그 민주당 주도하는 이런 새로운 판짜기 자체가 독재의 길이냐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김 의원 말씀대로 사실 내일 민주당이 국회 개원 추진하면은 통합당이 뭔가 절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이콧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과거에 여당 국회의원 할 때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때 소장 의원들이 이거 법대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그 여당의 소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래도 야당을 좀 아우르면서 그렇게 합의 처리하는 것이 모양이 보기 좋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당 입장을 헤아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너무 야당이 고집을 부려갖고 할 수 없이 통과시키면 그때부터 날치기라 그러면서 막 그냥 닥달을 해가지고 정말 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니까 법대로 하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집권당은 법대로 하자 그러고 야당은 관행대로 하자 그러니 법대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하도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한국식의 그런 어떤 합의 처리를 모색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겠다 네. 그러거든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과거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한다 그러면서도 뭔가 민망하니까 하늘 두 쪽 사극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다수당인 여당이 여당 마음대로 하는 게 일하는 국회입니까? 그래서 저도요. 그런데 결론은 김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그 말 하잖아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되도록 하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어차피 여당은 법사위하고 예결위만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다른 위원회에 주면서 생색을 있는 대로 내고 또 법사위나 예결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를 받으면 여전히 야당은 찜찜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래 오늘부터 당신들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야. 이렇게 하고 법대로 하고 여당이 평생 여당합니까? 야당 평생 야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대로의 전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차라리 구질구질하게 몇 개 얻어갖고 그거 얻어가지면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혼자 좋을지 모르지만 야당은 이미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여당 하는 태도로 볼 때 물 건너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법대로의 전례를 만들고 이건 야당이 만들었고 오늘 1일부터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야당 스스로 혁신하면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물론 이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회 개원을 여야 합의 없이 전례 없이 이렇게 문을 열게 된다면 그럴 정도로 이 예결위와 법사위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두 분 의정 활동하실 때 그때도 법사위 예결위의 어떤 그 여야에서 보는 가치가 이 정도였습니까? 저는 이게 상호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지금처럼 법사위와 예결위가 이렇게 중요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자꾸 수정하는 체계 없어지고 신속하게 말하자면 이게 어느 경우에는 법사위가 형식적으로만 이제 절차를 만들어가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통과하는 법 중에서도 위헌하는 퍼센테이지가 5% 10%가량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전에 그러고 그런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준다는 것에 의미 부여하는 정도 오히려 무슨 이것이 지나치게 법사위가 정치적 쟁론의 장이 되어 버려 갖고 네. 여당이 강하게 밀수록 야당은 반대하고 이런 식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자면 이 뭡니까 병목 현상의 체제가 됐다는 예, 것 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원래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가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많고 그런 독소 조항을 좀 걸러보자 한 번쯤 걸러보자는 게 지나치게 법사위가 무조건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논의 자체를 완전히 묵살하는 상원의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법의 정신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솔직히 의제는 다를지 모르지만 1호 법안을 낸다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며칠 실제적으로 줄 그게 서 무슨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 내 공청회 아니라 충분히 의견이 소통해. 그래서 현재 발의권보다 훨씬 10분의 1, 20분의 1 줄여야 돼요. 상임위에 가는 법안도 줄이고 법사위 가는 법안도 줄여서 정말 효율적으로 좋은 법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고 예결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말하자면 설득 가능한 예산을 짜온다면 굳이 뭐 야당에서 현재 지금 뭐 예결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지난번처럼 예결위원장이 완전히 정권을 갖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여야 합의라는 간사 중심의 운체계만 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 무슨 중요합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신뢰를 더 쌓아가는 거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타협은커녕 177석 다수당으로서의 승자의 여유조차도 없다라는 것이 요번에 이제 그냥 드러나는데요. 지금 사실은 과거 야당이 이 예결위와 법사위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매뉴버링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177석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에 이제 그 열린민주당인가요? 예. 정의당이 합세를 하면 패스트 트랙 이걸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꼭 가져가야 될 이유조차도 없어진 그런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집권당의 오만이요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고요.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해서 103석의 야당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좀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숫자도 모자랐을 때 어떤 서름을 받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누를 끼치는 건지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 소위 내일부터 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은 어떻게 절치부심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거 시스템으로 무슨 답이 있어요. 법대로 하자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 통합당은 사실 뭐 그동안 견제를 하려면은 법사위를 꼭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법사위를 많이 가져오지 못하면 어려운 게 사실인 건 맞는 겁니까?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177석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법사위를 틀어주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서 패스트 트랙에 소용이 얹어놓으면은 없다. 헌법 외에는 개헌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위원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뭐 어깨 피고 무슨 야당 위원장이다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자체에 대해서 큰 전략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거 갖고 뭐 협상한다 안 한다 하다가 내일 딱 돼가지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열겠다고 열면 그다음에 솔직히 야당의 선택지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중임제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단임제다 보니까 사실은 야당이 발목 잡기를 일관되게 하면 굳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되고 3, 4년 지나가 버리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가 전체의 손실이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는 거고 예. 또 대통령제가 지나치게 말하자면 단임제의 어떤 그 한번 하고 말지 하는 식의 그런 발상 자체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 당시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뭐 결국에는 시점을 두고 이게 뭐 21대 총선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라, 원팀 메시지를 내기 위한 일종의 이 초선 의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이거는 이제 뭐 당원들이 그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답을 준 건데요. 아주 낮은 단계 경고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한 번도 금태섭 의원이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와 5번째, 즉 한 번도 그런 어떤 그 권고 당론, 강제 당론을 이탈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국회의원을 뭐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징계를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금 더 당의 당원들의 요청에 답하는 당의 의무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원칙하게 진행된 게 있지 않느냐. 또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아직까지 논쟁이 되는 것은 이제 당원으로서의 의무 권리라는 거하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 국회법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문에 대해서 여러 많은 쟁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당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되네요. 예. 실제로 뭐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지금 초선인들도 다 볼 텐데 21대 국회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소신 있는 목소리 내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다들 그러잖아요.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그런 그 금태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양심의 자유, 자신의 표현의 자유, 자신의 사상의 자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당론을 이렇게 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원들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돼야 된다는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제가 놀란 것은 그런 상황에서 다들 저게 민주당, 민주주의 정당마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내에 김혜영 최고 내지는 조응천 의원 외에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요새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뭐 2030 세대, 3040 세대 젊은 정치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갔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렇게 당론에 따르라 하는 거는 과거의 사회주의 정당의 민주 집중제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 임기 하루 딱 남은 사람한테 경고니까 낮은 거니까 괜찮다. 어쨌든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당원의 이름으로. 이거는 그만큼 한국의 정당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뭐 민주투쟁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그들 스스로 보여준 아주 노골적인 사례가 바로 이 금태섭 징계의 사례라고 봅니다. 일단 재심 청구를 한 상황이고 재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뒤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뭐 열기를 좀 식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만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금고당론이나 강제당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하자면 그 구시대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매우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다른 정당이 어떤 집단적으로 이런 뭐 말하자면 법안이라든지 대치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런 엑스클레이트 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 가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 21대 국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지금까지를 보면 금고당론이나 강제당론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면 그 부분을 지켜내는 것도 그 일정한 규율에 따르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의 어떤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소신과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과 협의하는 태도, 자세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조금 그 미 의회 내에서 논란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 설득뿐만이 아니라 자기 당인 민주당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직접 의회를 찾기도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당론 정했어? 이거 강제 당론이야. 이런 거 안 지키면은 식물국회, 막장국회, 막말국회로 되니까 이런 거 한 번 정하면 지켜야 돼.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해요? 거수기인데 당대표 하나하고 한 10명쯤 갑당해서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그런 정도는 비민주적이라는 아니지 거를 이게 금고당론과 비민주적이라는 것 강제당론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보면은 일부 젊은 의원들이 이건 당론이니까 따라야 되는데 금태섭이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못 아니냐라는 식으로 아무 어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소신 없이 얘기하는 이 분위기, 이런 환경 이걸 보면은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당론, 공천, 당대표의 권한 이런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하는지 역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곱씹어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주제로 넘길까요? 아니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소득 도입도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보수 깃발을 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제를 재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은 적극 협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중에 빵을 보고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 그러니까 자유가 보수의 되게 전통적인 가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유라는 가치와 기본소득을 연결지는 게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떻게 김이 나는 들으셨습니까? 따끈따끈한 빵을 먹을 자유, 이거를 이제 뭐 실질적 자유, 물질적 자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우선 뭐 청년층에게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100번 다 옳다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기본소득 하려면 한 300조 들어간다는데 우리나라 세수가 300조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 나눠주고 뭐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재난지원금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래 청년 세대가 부담할 이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노동에 의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하고 또는 AI 이런 시대의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젊은 층들이 노동으로서 자기의 삶을 연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21세기 초현대 사회로 들어가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자연히 화두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는 핀란드라든지 벨기에라든지 또 핀란드에서는 실험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실험한다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걷어들였다라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치열한 그런 어떤 담론이 오고 가는 거는 다 좋은데요. 이런 거를 결정하기 전에 그 위험은 무엇이고 그 장점은 무엇이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든지 어쨌든 국민들한테 일단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만약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기본소득을 공유하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이거 도로 걷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정치인은 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그 부담은 누구냐? 국민이라는 거죠.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논의를 해가지고 우선 이걸 주자 얘기부터 하기 전에 그러면은 한 300조라는 예산이 나온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확충할 건지 이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개인 생각이에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심상정 대표 만나서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뭐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이끌면서 통합당의 어떤 노선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미지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계셨으니까 그런 나름대로 노선을 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는 철학적 구분이 확연합니다. 네. 사민주의적 접근하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성장과 함께하는 말하자면 그 기본소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분이 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더 구분해야 될 것은 재난소득을 왜 다 주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부분하고 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것을 거의 다 똑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예. 그런 정도의 전제가 돼야지 기본소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역으로 보면 재난소득을 왜 그러면 국민에게 주게 됐냐. 프리드먼의 주장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2008년 경제 위기 때 국가가
기업을 살리도록 기업에만 돈 주니까 서민들한테는 아예 돈이 안 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민들과 관련된 경제 전반을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다 주는 것이고요. 그건 일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좀 수정해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 창출이 전제되지 않는 또 소위 헝가리 경제학자인 코로나가 얘기한 결핍의 경제학이 되지 않는 즉 성장이 없는 혁신 성장이 없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재원 조달과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을 살펴보자. 그렇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아까 김성원 말하자면 뭐 미래통합당 원내 수석처럼 퍼주기식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쯤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 그거하고 당장 지금 내일 모레 기본소득으로 다 바꾸자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당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추대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에서 요 며칠 사이에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홍영표 의원이 이제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비판 아닌 비판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민평년 지지 얻고 있는 우원식 의원 여기다가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는데 그 배후에 뒤에서 정세균 총리가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총리는 대권이나 당권 관심 가질 겨를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는데 지금의 당권 경쟁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추대할 때가 아니죠. 추대할 때가 아무리 이제 누군가가 말하자면 경쟁을 해서 개표를 했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이긴다 하더라도 뭐 말하면 결선 투표하듯이 이낙연 총리가 전체 당원들이 6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의 말하자면 당대표가 갖고 있는 막강한 지위, 권한들이 있는 거고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민주당 안에는 말하자면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대선에 주자로 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중에 사실은 뭐 본인은 지금 내가 뭐 대권 생각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세균 총리도 분명히 대권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김부겸 의원을 조정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다 굳이 부인할 생각은 없고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런 건데 김부겸 본인 스스로도 나는 대통령 나가고 싶다라고 이미 지난 총선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어떤 뭐 앞잡이로 나가는 건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당이 정말 건강해지려면 그와 같은 다양한 후보들이 와서 다양한 쟁론을 하는 것이 현재 어떤 민주당이 좀 더 나은 말하자면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불리함, 부담을 이낙연 후보도 겪어내야만 더 나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 개개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는 것 자체가 그냥 부담스럽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는 부분들도 반사효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완전한 외부자라서 그 내부의 그 다이나믹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 기타 등등 경쟁자인지 이낙연 대 김부겸 대 기타 등등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이 그렇게 친문 패권만 있지 않았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백가쟁명이 있었고 심지어는 파열음까지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갖고 전 당원과 전 국회의원이 다 친문이 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외부자 입장에서 볼 때 주었었는데 이번에 이 당대표를 뽑으면서 그럼 당이 좀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화되는 것인가? 이 당이요. 특정인 내지는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거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먼 얘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여기서 최적의 안이 나오고 그래야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재미없이 한 사람만 추대되면은요. 소위 컨벤션 효과 이거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요. 최근에
연이어서 담화 그리고 강도 높은 대남 발언을 해와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 이른바 삐라가 살포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안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강한, 강도 높은 심지어 모든 합의조차 다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저런 발언들을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호김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딱 저렇게 나오니까 김 여장이 완전히 이인자로 굳혔다. 근데 뒤집어서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한마디 못할 상황에서 믿고 맡길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는 것이지 김여정을 이인자로 앉혀서 그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통일부의 태도입니다. 저런 경고가 나오자 4시간 만에 소위 그러한 전단에 대해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준비하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통일부입니까? 아니면은 김정은, 김여정 세력의 통일부입니까? 물론 그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 전부터 준비한 걸 왜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4시간 만에 합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통일부는 하여튼 그 불필요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참 전문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그럼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대북 전단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한 간의 군사합의 파기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대북 전단을 사실 정권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네. 실제로 김포 같은 데서 탈북민들이 전단을 날리면 북한으로 안 가요. 도로 와요. 네. 바람 때문에. 그래서 통일부도 그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국내에 그 전단이 북한으로 가지 않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데다가 그것 때문에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모종의 조처를 준비한다는 말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빌미로 해가지고 파기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그 GP에서의 총격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예.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소위 그 판문점 선언 4.27,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그 혁혁한 하나의 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와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정부는 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빌미를 만들어서 이걸 지금 깨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저 개인 의견이지만 예. 그래서 지금 그 대북 전단을 지금 명분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북 전단을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연락사무소를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군사 합의를 폐기함으로써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더 큰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걸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경고에 대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그런 대북 전단 같은 작은 일에 기존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작은 일에 직접 나섰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음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북한도 워낙 어려운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남측에 이제 좀 교류 제지를 제지할 수 있는 노골적으로 하기는 좀 뭐하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색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지상호 국회의원 이번에 네. 오신 분이 굉장히 위중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40일 정도의 행적이 없었을 때 그런 얘기가 북한에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마도 지승호 당선자 과거에 정보 총선 당시에 후보가 그런 정보를 했을 때는 북한이 술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단 살표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바람에 흘러가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은 굉장히 김정은의 건강 문제라든지 북한 사회가 동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민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으로 보면 대북 전단 살포 부분만 남한 정부가 정확하게 컨트롤하면 개성공단 재개, 말하자면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번영 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큰 틀의 기조로 보면 실제로 북한이 미국하고 상대하고 싶지 한국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보여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중함 또 김정은 체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북한이 지금 말하자면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의 반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네. 부연만 하면요. 남북 의료 협력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몇 번씩 제안을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524 조처를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도를 네.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를 밝히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지금 국제적으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네. 524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해제하면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북한으로서는 가장 절실한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압박 때문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SLBM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